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더 이상 혼란스럽기도 어려워 보였던 국민의힘인데 다시 한번 대혼돈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파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타파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예, 금요일 뉴스탑10은요, 6위와 7위, 그러니까 전현직 대통령이 한 명은 대구가 아닌 서울에, 한 명은 서울이 아닌 대구에 등장한 얘기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어제 저녁 강남의 한 호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그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야기가 끊겨서. 어제 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박 전 대통령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호텔 중식당에서 찍힌 사진인데 유영하 변호사가 더 이상 찍지 말라 제지하는 모습과 뒤쪽에는 뭐 서너 명 정도의 수행원도 같이 보이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서울에서 또 이례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뭐 건강검진 얘기도 좀 나오고 어떻게 뭐 새로운 소식이 좀 있는 겁니까? 글쎄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신 이후에 저렇게 어떤 사적인 공간에서 노출되기는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구속됐다가 풀려나신 지 이제 지금 대구에서 쭉 거주해 오셨지 않습니까? 풀려난 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아마 올라온 이유는 지금 일단 그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정기 검진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 그렇죠. 항상 그동안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정기 검진차 올라오면서 결국 이제 지인들 몇 명을 만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뭐 제가 얼핏 듣기로도 건강이 어느 정도 예전보다 회복됐다 이렇게 저도 좀 전해드린 바가 있어요. 지난번 그 취임식 같은 경우도 유영하 변호사가 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서울까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지금 상태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상당 부분 좀 정상을 찾았고 아마 이번 방문은 이제 정기검진차 올라오면서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인들 만나서 네. 식사 한번 하고 뭐 개인적인 일정을 서울에 올라와서 소화한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요. 그 김근식 교수님. 네. 사실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 갔을 때 당시 대선 전후였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꽤 전망, 관측도 많았었고. 근데 유영하 변호사 후원회장 맡은 이후에는 네. 이렇다 할 뭐 정치적 메시지나 혹은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 과정에서도 실패를 좀 맛봤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는 좀 앞으로 좀 없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선 한복판에 이제 그 사면 복권에 대해서 풀려났고 또 대구 달성에 이제 사절을 얻어서 거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당시 후보도 직접 그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와 보수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지지가 상당히 강고하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당시 후보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신경이 쓰일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 보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 정권으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것보다는 조용히 지켜보시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무관의 지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당장 큰 정치적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총선은 한 1년 반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기도 부적절하고 그래서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일반 이제 일상적인 사생활을 할 수 있는 정말 일반 시민으로서의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안타까워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지 않나 싶고요. 예. 특히 유영하 변호사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가장 믿을 만한 측근이기 때문에 같이 수행하고 다닙니다만 이제 유영하 변호사의 정치적인 어떤 공천 과정도 아직은 그런 정치 행사나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크게 신경 쓸 일은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 윤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 건강에 꽤 그럼요. 대선 전 혹은 대통령 취임 후에도 많이 신경을 썼었기 네네. 때문에 100여일 만에 외부 활동이 포착된 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어제 서울 한 강남 호텔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반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보수 민심의 심장으로도 불리는 곳이죠.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후 첫 서문시장 방문입니다. 우리 서문시장 상인여러분 오랜만에 뵈니까 더욱 기쁘고 힘이 납니다. 전통시장은 민심이 모이는 곳이고 민심이 흐르는 곳입니다. 오늘 제가 기준을 받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거보다 약간 큰 건 없네. 천연sam이구나. 아, 그럼 이거 하나 접어서 하나. 책이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 요런 게 그런 관계가 돼서 깔아도 밀리지나 침대나 딱 맞네. 이걸 하나 좀 주시고. 운동화는 뭐. 보자. 아, 이거. 이거 도 괜찮네. 멋있다. 그죠? 그래, 이거 하나 사지. 이거 하고. 여사님 드실 화이트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한번 아, 이렇게 돼 있구나. 하나 주시죠. 오늘 대구 서문시장 찾아서 윤 대통령 쇼핑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뭐 베개도 사고 모자도 사고 운동화도 사고 많이 샀는데 윤 대통령은 오늘도 어려울 때 대구 생각하면 힘이 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유독 서문시장을 자주 찾았었습니다. 전통시장의 성지 서문시장을 다시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구는 제게 정치적 고향 아닙니까, 여러분? 권력이 서문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서문시장만 오면은 하여튼 뭐 어디 아프던 것도 다 낫고 엄청난 그 힘을 받고 자신감을 늘 얻게 됐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그 어느 때보다 표정이 좀 밝아 보였어요. 여기 전통시장 마스크 쓰고 뭐 일명 카우보이 모자도 써보고 메시지들이 좀 그 대구에서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가 좀 드러났던 메시지들인 것 같아요. 서문시장과 대구 시민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 전통시장은 민심이 모이고 흐르는 곳이다. 오늘 제가 기운을 받고 가야 되겠다. 앞서 화면에 잠깐 나왔었는데 오늘 예정이 없던 윤 대통령이 깜짝 연설까지 좀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문시장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해서 이제 상인들하고 인사하면서 한 50m는 저렇게 이제 상인들하고 악수하면서 쭉 그 시장에 들어갔고요. 보니까 저 윤 대통령하고 주먹 인사하려고 많은 그 시민들 혹은 상인들이 이렇게 또 줄 서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네. 오늘 뭐 경호처 직원들은 굉장히 이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틀 전에 오늘 그 서문시장 방문이 예정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대구 시민들이 윤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좀 직접 또 나가서 아마 최근에 서문시장 장면 중에는 가장 많은 인파가 좀 모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던 윤 대통령이 50m 정도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마이크를 좀 달라고 해서 이제 좀 즉석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저 얘기인데요. 서문시장과 이제 대구 시민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 또 전통시장은 민심이 모이고 흐르는 곳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윤 대통령의 그 마지막 말 중에 오늘 기운을 좀 받고 가야겠다. 아마 좋은 기운,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대로 좀 하락을 해서 예. 약간 좀 힘이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마 이제 보수의 텃밭이고 국민의힘의 어떤 전통적 지지층이 많은 대표적인 상징적인 곳이 서문시장이다 보니까 저기에서 많은 상인들을 만나고 지지자들을 보면서 아마 좀 국정 운영에 대한 새로운 이 동력을 좀 찾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원래 예정이 없었고 워낙 현장 분위기가 좋았던 나머지 마이크를 들고 깜짝 연설을 한 윤 대통령인데, 대구 서문시장 방문을 두고 뭐 여당 내부나 혹은 야당에서도 좀 말들이 있어서 장 변호사님, 결국은 텃밭, 뭐 보수의 심장, 이곳에서 뭔가 반등도 하고 본인도 좀 기운을 차리겠다, 뭐 이런 메시지,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서문시장 방문은요, 아무래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좀 노린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로는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분명히 노린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민생과 경제 행보를 통해서 좀 지금 좀 국정 지지율이 좀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모멘텀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깜짝 연설이라든지 오늘 이제 시장을 찾아서 저런 쇼핑하는 모습들이 마치 이제 대선 과정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그때의 모습을 좀 떠오르게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오는 메시지들도 뭐 서문시장이라든지 대구에 가면 힘을 받는다라고 해서 좀 다소 이제 보수 지지자들이 요새 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결집해서 좀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대구를 생각하면 힘이 난다. 이게 오늘 윤 대통령 메시지 핵심 같아요. 그런데 오늘 대구 방문 일정은 최근 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통해서 공개돼서 논란이 꽤 됐었던 일정이기 때문에요. 전부터 시민들도 많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저와 관련된 단톡방이 있는데 여기에도 8월 23일 날 화요일 10시 29분에 이게 올라와 있어요. 이 이전에 8월 10일경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을 예정이라고 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수해 때문에 중단되었다고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건 건의사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지자들 좀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일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좋은 걸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대구 서문시장 방문에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던 거와는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 넘어갈 문제도 있고, 일단은 김재현 전 최고위원도 청와대 근무한 경력도 있고 유출 경위가 꽤 중요하고 본인도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봤다는 얘기도 다시 한번 뒤늦게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요. 지금 저게 어제 문제가 됐던 건 이제 건희사랑이라는 팬클럽에 올라와 있는 글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대통령의 이런 경호와 관련된 기밀사항인, 그것도 며칠 전에 이 대구 서문시장 간다는 것을 유출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건희사랑이라는 팬클럽과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의구심들이 많이 제기됐습니다만, 김재원 전 최고도 이야기를 했고 또 건희사랑 거기에 댓글에 올린 그분들 주장도 건희사랑 회원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건희사랑과 대통령이 직접적 연계 가능성보다는 대통령의 일정이 이렇게 수시로 바깥에서 돌아다닌다고 하는 저 사실이 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김재원 전 최고가 말한 것은 8월 10일에도 한번 그걸 받았다는 것이고요.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그리고 23일을 또 받았고, 더 놀라운 것은 8월 10일 날 예정됐던 것은 수혜로 취소됐다는 공지까지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일정이라고 하는 이
기자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엠버까지 걸어서 다 이걸 기밀로 붙였던 이 경호의 보안상의 문제를 왜 일정한 단톡방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취소된 사실까지 공지가 될 정도로 과연 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있는지 저는 이 부분은 이참에 건의사랑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 안에서 대통령 일정과 관련된 저런 내용들이 어떤 경위로 유출되고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만에 저렇게 쌍따봉을 하는 윤 대통령의 서문시장 모습. 구장처장 뭐 좀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구 서문시장 가서 좋은 기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추석이 앞으로 2주 남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떤 한 정당이나 그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국민 통합, 국민 화합 차원에서 아마 다른 지역도 좀 골고루 더 많이 돌아다니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연설할 정도로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던 윤 대통령의 오늘 행보. 어제 포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얘기와 같이 엮어서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6위와 7위였고요. 이제부터는 승재현 의원님과 10위, 9위, 8위를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어, 12 키워드 제가 한번 먼저 열어볼까요? 뭡니까? 뻔한 곳. 어디가 좀 뻔할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20차례 넘게 상습 절도를 저지른 남성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은 뭐 저도 주목해야 할 건 이 사람의 범행 수법입니다. 바로 화면 보겠습니다. 아니 저 화면을 보면 너무 자연스러워서 깜짝 놀랐는데 승재현 의원님. 네네. 아직도 상점은 열쇠 쓰시는 분들이 자영업자들 계시니까 열쇠 위치가 어디 있는지 파악해서 자연스럽게 유의 열쇠로 문 따고 들어가서 금품을 갈취했다 이 얘기죠? 사실 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출근하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면서 이렇게 어떤 특정 두 곳에 이제 그 열쇠 같은 걸 놓고 퇴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저 영상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태연하게 이렇게 탁 가서 탁 잡고 그리고 다음 탁 튀어넘어 가지고 안에서도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21차례에 걸쳐 가지고 약 500만 원 정도 절취를 했다고 하는데 꼭 말씀드리지만 열쇠 오늘 저녁에 퇴근하실 때 어디 두고 퇴근하셨는지 꼭 좀 기억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는 저희가 땡땡땡으로 표현을 했고 어디에 이 열쇠가 숨겨져 있는지 파악하고 저렇게 유유히 창문을 넘고 문을 열었냐. 우편함, 소화전, 창문 틈. 네네. 사실 저곳이 저도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저희 연구실에 있을 때 연구실 직원들이 동료들이 한 5분 되세요. 그럼 출근 시간이 다르니까 학교 특정 장소에 이제 그 열쇠를 놓고 저희들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경우 중에 하나죠. 지금 저 사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면식범인 것 같아요. 이미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열쇠를 딱 가지고 가는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여유가 있었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우편함, 소화전 혹시 그 창문 틈 속에 열쇠를 두었다면 그 열쇠 분명히 좀 바꾸셔야 합니다. 위치도 바꾸셔야 되고 위치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냥 직원들 5개, 직원분이 5분이면 5개로 맞추시고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 버튼식으로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면식범 영업 마친 그 시간도 잘 알고 그럼요. 20차례 넘게 침입했고 500만 원 상당의 금품까지 절도하면서 이 범행에 걸린 시간은 고작 1분이다. 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죠? 뭐 정확하게 아직 확인은 안 되었지만 자기가 어떤 일용직 생활을 하고 또 어떤 선원 생활을 하면서 뭐 특별하게 이제 그 돈이 없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14곳 21차례에 걸쳐서 500만 원 걸쳤다면 충분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었고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사건 구속 아마 되었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그 비밀번호 잠금 장치 도어락 얘기하면서 가끔 그 도어락도 한번 손으로 닦아주고 비밀번호도 좀 종종 교체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열쇠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귀찮으시더라도 이런 사전에 좀 예방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도 좀 유쾌하지 않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 텐데요. 9위는 키워드가 뭡니까? 바로 찰칵. 근절되지 않은 불법 촬영 범죄 정말 문제인데요. 그런데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할 내 집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승 의원님 먼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앵커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준비했던 멘트이거든요. 퇴근해서 내가 제일 힘든 순간에 가장 편하게 샤워하는 곳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휴대폰을 들고 그 샤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찰칵 찍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피해자는 소스라치게 놀랬겠습니까? 샤워하는 여성의 몸을 찍은 저 남자 반드시 우리는 찾아야 하고 저 사람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못 잡았다는 얘기는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 실제로 이게 지금 원룸촌 그러니까 복도식으로 돼서 만약에 공동현관 입구만 지나칠 수 있다면 어디든 들어가서 몇 동 몇 호에 만약에 불이 켜져 있으면 문이 살짝 열려 있으면 그걸 다 도둑 촬영, 불법 촬영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저도 들어오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어요. 이 빌라 구조를 설명을 하면 다른 빌라 구조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 시청자 여러분한테 예방적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라 좀 오래된 빌라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면 바깥쪽에 이렇게 화장실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환기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바깥쪽에 붙어 있고 바깥쪽에 환기가 되려면 이렇게 쇠창살은 만들어 놓지만 그 자체의 어떤 간유리 처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쁜 사람, 나쁜 놈이 탁탁탁 지나가면서 뒤에 샤워 있는 쪽에서 이렇게 손을 위로 올려가 찰칵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복도식이기 때문에 지나가면 불이 하나 탁탁탁 켜지는 그 순간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싶어서 바깥쪽을 쳐다보니까 바깥쪽에 휴대폰 불빛이 보였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 얘기네요. 예. 복도에는 이제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 등이 켜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옆집 사람의 집으로 귀가했나 보다 했더니 야, 휴대전화도 있고 렌즈가 있는 걸 보고 정말 놀랄 뻔했다. 맞습니다. 예, 뭐 사실 제가 337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37이요? 예, 예. 저런 촬영물을 가지고 있으면 3년. 그리고 저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바깥에 내면 3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이라 그러면 3년부터 30년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다른 사람의 신체의 일부의 성적 욕망을 위해서 수치심이 있는 경우에 찍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는데 제가 앵커께 꼭 한 가지 말씀 물어볼게요. 성폭력 범죄가 있으면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뭐 얼핏 들어봤는데. 그렇죠. 예. 이게 성폭력 특별법이에요. 성폭력 처벌 특별법 25조에 보면 저렇게 했을 때 신상 공개가 가능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 7년 이하 혹은 영리 목적으로 팔았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성폭력 범죄를 범하는 저 사람들 신상 공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상 공개 딱 해서 딱 걸리는 순간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국민 앞에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사건으로 돌아서 마무리해 볼게요. 저희가 제목에도 짚어봤듯이 아직 못 잡았어요. 네네. 그런데 오히려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이사를 가게 생겼다고요? 이게 저는 한번 이렇게 제 감정을 이입해 봤어요. 제가 집에 와서 샤워를 하는데 누가 제 모습을 찍는 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했다면 과연 그 집이 나의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퇴근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피곤한 몸을 누일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오늘 저녁에도 샤워해야 되는데 그곳이 또 다른 사람이 나의 신체 일부를 찍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피해자가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정말 법무부와 검찰과 경찰은 다시 한번 이 사건 엄중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대한민국 CCTV 분명히 많습니다. 하루속히 찾아서 저 사람 엄중 처벌해 주시고 신상 공개까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몰카범 빨리 잡아야 될 텐데 아직 못 잡았습니다. 8위는 뭐 사진만 보면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 BTS 얘기인데 95만 원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BTS가 오는 10월에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 기원 콘서트를 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부산의 일부 숙박업소들이 이때다 싶어서 기존 예약들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어서 말들이 많습니다. 과거 홍보대사 위촉식에 있었던 BTS 모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께서 비님께 배지를 달아주고 계십니다.
귀빈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로 함께 이동해 주시고 오늘 할 얘기는 숙박비 얘기입니다. 네. BTS 콘서트가 다다음 달에 열리는데 일부 숙박업소들 일부 인민합니다만 일부입니다. 원래 예약자들을 취소시키고 가격을 올려서 다시 판매하는데 문제는 가격이 하룻밤에 100만 원 가까이 그러니까 뭐 평소보다 서너 배 넘게 올린 거고 축소 3개 취소당했다는 얘기까지 있고 아까 잠깐 만나봤는데 실제로 저희 제작진이 검색을 해보니까 뭐 8명, 10명이 자는 방이긴 합니다만 두 밤 자는데 890만 원인 방도 해운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2달치 월급이네요. 갑자기 뭐 그런 개인 신상정보까지는 뭐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 2박에 890만 원. 사실 BTS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K-팝으로 유명한 그룹이고 또 그 그룹이 가지고 있는 파워라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희 이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저런 세계 박람회를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했고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BTS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890만 원, 1박에 95만 원 일부겠지만 자본주의 세상에서 수요가 많을 때 당연히 가격은 공급이 많을 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는 건 맞는데 수요 공급은 있다고 하더라도 금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수혜가 있을 때도 굉장히 비싸게 가격받아서 또 원희룡 장관이 절대로 그거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물론 돈 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상술이 국민들의 마음에 멍을 들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승현님 말씀하셨던 이번에 중부지방에 물폭탄 쏟아졌을 때 강남의 일부 숙박업소들이 갑자기 뭐 하룻밤에 3, 40만 원을 불러서 논란이 됐고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엄중처벌하겠다, 적극 건의하겠다 했는데 이게 사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권고 수준이지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닌 거잖아요. 뭐 만약에 이건 정말 처벌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대한민국엔 부당이득죄라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급격하게 가격을 올리면 처벌하는 건데 거듭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멋진 나라잖아요. 멋진 나라고 또 이러한 세계 박람회를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 모습이고 그러면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 의식도 필요한 거 아니냐. 물론 돈 비싸게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95만 원은 아니다. 2박에 890만 원은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숙박비가 5배까지 폭등을 했고 부산시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로 보고 있고 나선다고 하긴 하는데 글쎄요. 이 1박이 95만 원 이런 숙박업소들을 어떻게 또 조치할지 앞으로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BTS가 부산에 뜨니까 숙박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얘기까지 승지연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12, 9위, 8위를 세 주제 한꺼번에 만나봤고요. 다음 주제 이제 하나, 둘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명수배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5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양산 평산마을.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 경호구역이 넓어지면서 이른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뒤늦게 확성기 시위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문재인 강체 사과해 나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니 편만 국민이고 니 편 안 들고 니한테 비판하면 싹다 반지생이야. 병호구역이에요. 병호구역이 뭔데? 간첩공화국에 건설하려냐? 문제는 반쯤이야 찾아봐. 앞으로 나왔습니다. 고요하고 풀벌레 소리, 새소리 그 덕분에 오랜만에 차 한잔하면서 술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이라 잠시 뵀는데 최근에 본 웃음 중에서 제일 환하게 웃으시면서 오늘은 좀 괜찮으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 그러네요 하고 답변하고 경호구역을 한 300m 정도까지 넓히면서 평산마을의 평화가 찾아오지 대략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근데 이현정 의원님 문준영 씨가
문 전 대통령의 장남 멸시와 조롱이 선동되어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 이제는 개인에게까지 퍼져 시골 구석에까지 다다르고 있다. 조심하시길 바란다. 뭐 지명수의 포스터까지 언급하면서 확성기 시위를 비판했거든요. 왜 이 시점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사진이 나왔던 이제 그 뭐 지명수배 사진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됐고 법원에 판결도 있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이제 겨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저는 좀 너무 뒤늦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위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내려가자마자 사실 시위가 계속이 됐고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제발 중단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문다혜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준용 씨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작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이 경호구역이 300m로 넘어와서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시위가 좀 진정된 국면입니다. 이제 그 국면에서 이제 본인의 사진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뒤늦게 이야기를 했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식 같으면 사실은 부모님이 내려가서 정말 잠도 못 자고 이러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사실은 좀 격앙되고 이 부분에서 항의하고 좀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을 텐데 너무 좀 뒤늦은 반응이 아닌가라는 좀 의아심이 듭니다. 여동생인 문다혜 씨도 사실 과거에 자막에 잠깐 나갈 텐데 더 문준용 씨보다 거센 비판, 확성기 시위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를 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구장처장. 네. 결국은 본인들이 전직 대통령의 자녀,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과도한 어떤 인격권 침해나 모욕 이런 거를 좌시하지 않고 참지 않겠다. 뭐 이런 경고성 발언을 해석하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네, 저도 그 앵커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 가장 급했던 것은 문 대통령 부부가 살고 있는 평산마을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서 이제 시위가 있다 보니까 일상생활 자체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걸 해결하는 데 일단 좀 우선적으로 주안점을 둔 것 같고요. 이제 급한 불을 이제 끄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제 그 부모님이 그 거주하시는 부분은 이제 조금 이 평화가 찾아왔다라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이 문제 제기를 해서 바로잡겠다. 뭐 이런 뜻이 오늘 문준용 씨의 글에 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문준용 씨는 최근까지도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극히 자제해 왔었습니다. 과거 그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바쁘셔서 근데 저도 좀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은 뭐 통 못 봤습니다. 똑같죠. 가족 보통 가족 얘기랑은 틀려진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상상하신 것보다는 다르게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혀 뭐 일상생활이 저는 그대로예요. 예, 그 당선되시기 전이나 후나.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문준용 씨가 이렇게 확성기 시위에 대해서 뒤늦게 비판 목소리 낸 것과는 별개로 경호구역이 확대가 되면서 또 다른 시민들이 또 유탄을 맞았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는데 어떻게 저희가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경호구역이 300m까지 확장이 됐죠. 그렇지만 이제 그 이른바 보수 유튜버들이 시위를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300m 이후의 거리에서 뭔가 집회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마을 간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관계가 엇갈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어떤 보수 유튜버의 어떤 방송을 좀 보니까 거기에 그 마을 주민과의 대화들이 좀 고스란히 노출이 됐는데요. 그 다른 마을 주민들이 우리한테는 피해가 오면 안 된다. 뭐 여기서는 하지 말아라. 뭐 삼거리에서는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삼거리가 이제 평산마을과 이제 다른 마을로 가는 이제 길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 주민들끼리 그 시위대가 평산마을을 떠나서 자기네 마을에 와서 또 뭔가 시위를 하다가 피해를 주지 않을지를 좀 우려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사실 평산마을 주민들은 피해자인 것이지 이 어떤 시위의 피해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은 또 아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 간에 그런 반목이 생기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다만 이 시위가 너무 과격해져서 불법 집회로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을 해서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가처분 신청 얘기가 많이 들려오는데 김근식 교수님. 예. 그런데도 대통령의 이런 권고, 윤 대통령의 지시에도 일단 보수 유튜버들, 일부 유튜버들은 확성기 시위 멈추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법원이 뭐
합법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그 평산마을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그 욕설 시위를 하고 그 보수 유튜버 방송을 했던 분들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거라는 걸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의미가 있게 제가 들여다보는 것은 지금 그 김진표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서 김진표 의장이 이걸 건의를 했고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마음을 결정을 해서 경호실에 상당히 지시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300m 뒤로 밀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상당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불만과 뭐 비난 이런 거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집회 시위랑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됐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 사는 주민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또 일상으로 돌아온 전직 대통령의 또 그 권리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 경호처의 이 방침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인 것을 좀 양해를 해서 300m 뒤에서도 얼마나 자신의 의의를 밝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평화롭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랜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목소리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제 5위였습니다. 다음 주제 또 다른 야권 인사 얘기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 바로 한번 다음 주에 가보겠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저격수, 최서원 저격수로 잘 알려진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인데요. 그런데 최서원 씨의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을 넘는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가 안민석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최순실이가 해먹은 거는 끔값입니다. 사드로 인한 커미션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6월에 로키드 마틴 회장하고 최순실이가 만납니다. 자, 그러면은 의심이 최순실이 과연 누구를 통해서 로키드 마틴 회장을 만났을까? 특검에서 파악하기로는 최순실 재산이 200억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발표는 아나니만도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200억의 100배 정도는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조란 말씀이세요? 네, 저는 그 정도는 추정되거든요. 국세청에서 비자금 발견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 푼도 없고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벌금 200몇 억이 있는데 어머님 재산 다 압수됐고요. 저희가 추징금으로도 60억 넘게 납부해서 집 제외한 재산 한 개도 없고요. 오늘 있었던 얘기입니다. 민주당 현직 의원 안민석 의원이 검찰로 넘겨졌는데 이 부분 때문이에요. 지난 6월 최서원 씨가 사드 도입 관련해서 미국 굴지의 방산회사인 로키드 마틴 회장과 만난 걸로 알고 있다. 이게 2016년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니냐. 그리고 이듬해 2017년에 독일 검찰이 독일 안에 최서원 재산 추적 중에 돈 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다. 이 부분, 두 부분입니다. 일단 안민석 의원의 이 주장에 대해서 오늘 이 검찰로 좀 넘겨졌어요. 그렇죠. 경찰이 일단 허위 사실로 일단 명예훼손으로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안민석 의원은 오선 의원이죠. 그리고 지난번 국정농단 사태 때 굵직한 폭로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윤지호 씨 관련해서도 본인이 좀 이 폭로를 주도했었고요. 근데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2016년도에 김어준의 그 뉴스공장에 나와서 로키드 마틴사 회장을 최서원 씨가 만나서 사드 도입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그 사드 도입과 관련한 이제 리베이트 이걸 이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최서원 씨가 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데 또 로키드 마틴사가 아니 최서원 씨를 만나서 사드 문제를 협의를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를 버젓이 이제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독일의 돈 세탁 관련돼서 이제 뭐 수조 원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은 뭐 그런 이야기 몇 조 원을 이야기 한 적 없다지만 좀 전에 화면 보셨지만 목소리가 본인이 있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경찰이 일단 기소권을 송치한 거는 이 독일 관련돼서는 송치를 안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직까지 독일에서 그 자금 세탁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허위 사실이라고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아직 하지 않았고 이번에 이제 송치한 것은 바로 이 로키드 마틴사와 관련한 이야기들 이게 이제 허위 사실인 것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경찰에서는 확인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검찰에 아마 기소 의견을 송치를 했고 아마 이 부분은 본인이 어떤 식이든지 증명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로키드 마틴사 회장이 과연 최서원 씨를 만나서 사드 도입을 이야기를 하고 그 리베이트를 받았는지는 아마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될 텐데 글쎄요. 좀 입증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당시에 뭔가 국정농단 사건에 편승해서 분위기에 편승해서
여러 확인되지 않은 폭로들을 안 의원이 한 게 아닌가. 그러면 이 부분이요. 일단 이분 허위사실 공표는 검찰로 넘겨졌는데 아직 이게 확인이 안 됐다. 근데 돈 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드러나면 뭐 이 부분도 같이 경찰이 검찰의 안민석 의원을 송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이 저 독일 부분에 대해서 송치를 안 한 것이 무혐의 의견인 것은 아니고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독일 검찰이 독일 내에서 재산을 추적하고 있는데 그게 수조 원대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는 독일에서 좀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달라고 수사기관이 요청을 했는데 아직 회신이 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독일로부터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허위인지 아닌지가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이 돌아온다면 그것에 따라서 뭐 송치가 될 수도 또는 무혐의가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사드 개입 의혹을 외쳤다가 일단 검찰로 넘겨진 안 의원인데 오늘 SNS의 안 의원의 해명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서원 씨는 법적 역사적 단죄를 받았음에도 감옥에서 나에 대한 민형사상의 고소를 남발했다. 분풀이를 넘어서 형 집행을 면제받으려는 철저히 기획된 것이다. 정치보복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안민석 의원 주장인 거고요. 그 실제로 지금 이제 최서원 씨가 이 민형사상 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 안민석 의원이 최서원 씨가 구속돼 있는 당시에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책을 펴낸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여러 이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이 증언을 했지만 자신의 어떤 최순실 국정농단 추적기를 담은 책을 펴낸 적이 있거든요. 아하.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예. 아마 지금 이 그 경찰이 이 기소 의견으로 한 것은 몇 가지 주장에 대해서 이제 허위 사실에 의한 이 그 명예훼손일 텐데 아마 지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가능성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안민석 의원과 최서원 씨의 이 악연은 당분간 계속돼야 되는 끝나지 않은 전쟁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뿐만 아니라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의원이 검찰로 넘겨졌기 때문에 책임질 부분은 일단 책임을 좀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일단 기소해서 재판을 해야 될 만큼 약간의 혐의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그것도 지켜봐야 될 거고요. 만약에 기소를 한다라면 이제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를 다퉈야 되기 때문에 안민석과 최서원 이 뭐 6년, 7년째 이어지고 있는 끝나지 않는 전쟁이 언제 끝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있었던 안민석 의원 관련, 최서원 씨 관련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4위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조금씩 상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3위는 안민석 의원이 속한 민주당 내부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방탄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꼼수 논란 아니냐. 민주당 얘기입니다. 이재명 의원 방탄용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던 당원 개정안이 오늘 재투표 끝에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있었던 민주당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제80조 부분은 정치 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경우에는 당문의 의결을 거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에는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당문이라로 변경하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중앙에서 부결되었던 전당원 투표 부분은 이번 당원 개정에는 제외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위원 총 566명 중 418명, 73.85%가 투표에 참여 주셨습니다. 제적 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이 311명, 54.95%입니다. 과반 이상이 찬성해 주셨기에 오늘 있었던 민주당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김근식 교수님. 네. 직무정지 기소가 되면 직무정지 된다니 당원 80조 사망. 그제 중앙위원회에서 분명히 부결이 됐는데 부결 하루 만인 어제 당무위에서 수정안을 의결했고 오늘 중앙위를 통과를 했다. 뭐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이렇게 보이는데 만약에 기소가 되더라도 셀프 구제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뭐 논란 끝에 기소 시 직무정지한다고 하는 그 조항을 이제 바꾼 건데 예. 처음에는 이제 기소가 아니라 1심에서 유죄 판결되면 뭐 한다 이렇게 했다가 논란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절충했던 안으로 윤리심판원의 판단이 아니라 당무위에서 그 기소 여부에 따른 직무정지를 결정하겠다라고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사실은 지금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를 유력시되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만에 하나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사법 리스크에 따라서 정말 어떤 혐의가 입증이 돼서 기소가 될 경우에 당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른바 이재명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걸 해놓은 거라는 이제 꼼수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네. 문제는 그런 걸 넘어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께 중앙위원회에서 일단 과반이 안 돼서 부결이 됐었던 겁니다. 근데 중앙에서 부결됐던 걸 다시 이틀 만에 올려가지고 다시 통과를 시킨 건데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중앙에서 부결됐던 내용이 그때 당시에 당원 개정안 몇 가지를 다 건건히 하나 올려가지고 부결한 게 아니고 당원 개정안을 뭉뚱그려 통째로 올려가지고 그 투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반이 안 돼서 부결된 거란 말입니다. 중앙위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앙위에서 그제 부결됐던 내용 중에 저게 이 직무정지와 관련된 내용을 바꾸는 것을 부결한 건지 가결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지금 그저께 했다가 이번에 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넣었던 거 전당원 투표가 또 효력이 더 세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부결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께 때 총괄적으로 당원 개정안에 대해서 부결이 난 사안인데 그중에 이것은 빼고 이건 다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오늘 통과를 시킨 것이어서 저는 아무리 정당에서 그분들이 뭐 다시 재상정을 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와 그 최소한의 민주적인 어떤 규범들은 좀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문제의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도 한민수석님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이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통과가 됐고 현실이 됐으니까. 근데 다만 한번 부결된 걸 다시 올리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 그리고 중앙위 소집 한 5일 전 뭐 이런 당원 당규 내규들이 있는데 이걸 또 무시한 꼼수 아니냐.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비대위원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가 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저는 비판들을 들을 만한 소지들은 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분명한 건 이제 뭐 비대위 입장에서는 회기가 끝났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중앙위는 새로 소집을 했고 또 당무인을 긴급한 의결 같은 경우는 뭐 또 열 수가 있습니다. 5일 전 소집과 관계없이 그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는 게 지금 비대위 입장이고 예. 또 뭐 절차상을 따져보면은 또 일리는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이제 권리당원 그 전당원 권리당원 전원 투표 조항 있지 않습니까? 14조 2항인데 이게 당내에서도 충분히 공론화가 못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박영준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이 문제를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저도 뭐 확인해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날 알았어요. 당일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워낙에 당내에서도 80조 1항과 3항에 뭐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에 신경 쓰지 못한 조항이 있는데 그래서 비대위가 이미 지난달부터 전준위가 이런 논의가 돼 있었다면은 그 좀 충분히 뭐 수기 과정을 거쳤으면은 이런 논란이 줄어들었을 거고요. 절차상으로 조금은 부적절한 혹은 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약간 말씀하시는 미흡하다고도 거죠? 저도 봅니다. 근데 또 내용에 있어서도 이재명 후보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권리당원들의 의견과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당원 투표라는 필요하지만 이게 뭐 대의원 대회나 전국 대의원 대회나 중앙위보다 우선한 최우선 방법이라는 데에서는 알겠습니다. 저는 뭐 좀 동의할 수 없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논란 뭐 이게 왜 또 이재명 후보하고 의원하고 관계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쓸데없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뭐 비난받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당원 개정안을 두고 오늘 극렬 반발했습니다. 목소리를 한번 모아서 들어보겠습니다. 100% 클리어 됐다. 이거는 뭐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이건 문제 없는 거니까 이건 올린다. 근데 이것도 관심법이에요.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지금 당무위원들이 아니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의결할 건데 왜 비대위에서 월권을 하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시간을 좀 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재상정한다는 거예요. 신설 조항만 부결된 게 아니고 80조를 포함한 나머지도 다 같이 부결된 거거든요. 다 부결됐다. 단일 조항이니까. 근데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그 신설 조항만 싹 드러내고 나머지는 올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거냐. 이제 그걸 이제 물어봤죠. 노돌 교수님, 요즘 하도 정치권에서 꼼수 논란이 많으니까 그건 제쳐두더라도 비대위 월권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절차 얘기 잠시 접어두더라도 그러면 정말 야권 내부의 일부 얘기나 혹은 여권에서 보는 것처럼 이재명 의원은 진정한 뭐 이게 방탄용 논란을 부추길 만한 당원 개정은 맞는 거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당원 개정을 추진한 자체가 이재명 의원 방탄을 위해서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있던 80조에 보면 사망의 지금도 많이 얘기됐지만 이게 뭐 기소되더라도 정치 탄압으로 인정되면 그런 당원권 정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해석에는 당대표는 이 조항이 적용이 안 된다는 그런 해석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당원 개정을 추진한 것 자체가 실익도 없고 명분도 별로 부족한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더더구나 어제 처음 부결됐을 때 좀 잠깐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이 80조 3항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부결인지 아니면 14조의 2라는 거 전당원 투표를 우선하는 뭐에 대한 부결인지 둘 다 부결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만 드러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재상정한다. 이거는 민주주의 조직의 원칙상 두 가지가 있거든요. 다수결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위반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상 논란도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명분도 부족하고 실익도 없는 그런 것을 왜 추진하는지 잘 이해가 정말 안 갑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일단 추진이 됐고 민주당에서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오늘 마지막 기자회견을 연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거 이렇게 되면 이재명 의원의 사당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국정인의 사당화를 만들기 위해서 비장선거처럼 이렇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 사이에 논쟁하는 건 좋은데 엉뚱한 비대위를 갖고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 솔직히 좀 서운합니다. 이 세력 간의 관계 맺음이 적대적인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된다. 비주류와의 소통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이견이 큰 갈등으로 빚어지는 것은 결국 소통의 부재에서부터 오는 것이 많습니다. 특정인의 사당을 만들기 위해서 비대위가 앞장선 것처럼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만약 이 조항이 가처분 신청이 들어간다면 이준석 좀 우리가 전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을 인용해 본다면 저는 아마 이거 당연히 이거는 저는 가처분이 인용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상호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 했지만 지금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이 원칙을 일단 어긴 겁니다. 자, 좀 전에 우리 하민수 수석이 이거 이재명 의원도 잘 몰랐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이거 추진한 겁니까? 아니 유력한 당 대표도 모르는 이런 중요한 당헌 개정안을 이렇게 빨리 밀어붙인 세력이 누군가요?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본인도 이거는 소통 부재 운운하는데 그렇다면 아니 이게 지금 긴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 고치고 싶으면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된 다음에 본인이 추진해도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일사부재이라는 중요한 원칙까지 어겨가면서 만약 이게요 지금 좀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게 이제 부결된 다음에 통째로 부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만 떼서 그것도 긴급하다. 왜 이게 긴급하죠? 하나도 긴급할 게 없는 안건입니다. 그걸 이 긴급한 안건이라고 지금 5일이라는 그 규정도 어기고 통과시켰다? 저는 이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 조항이 문제가 되고 당내에서 누가 가처분하면 반드시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무리하게 처리한다면 나중에도 두고 문제가 될 텐데 저는 이 기본적인 이 책임은 우상호 위원장한테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이거를 강했기 때문에 문제인데 글쎄요 굉장히 책임 회피를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명 쪽에서 이것도 가처분 신청 할지 안 할지는 당연히 안 하겠습니다만 한다면 법원이 그쪽 손을 들을 수도 있다. 요즘은 법원에 가서 다 물어봐야 되니까. 법원이 다 먼저 결정해야 되니까. 안타깝네요. 정치권이 다 법원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가정입니다만. 네, 한솔께 해명 좀 전에 얘기한 우리 이현정 의원께서 약간 헷갈리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 23일 날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박용진 의원의 질문에 그때까지 몰랐다 나도 하는 거는 14조 2항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80조 1항과 3항을 얘기하는 건데 80조 3항이라는 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기소 때 직무정지 그 당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1항은 그대로 놔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차야 여러 차례 다뤄졌을 테니까 알 텐데요. 이제 1항 자체를 원래 권리당원들이 당원 청원 시스템에서 요구한 거는 1항 자체를 손을 대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준희는 그걸 개정하는 걸 올렸고 비대위에서 경론 끝에 다시 이제 3항을 손대는 걸로 바꿔놨어요.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보면은 아까 우리 노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무총장의 재량 조항이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뇌물수수와 부정부패,
나하고는 상관없는 조항이다.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알겠습니다. 본인과 관련 없는 조항으로 쓸데없는 뭐 비난을 받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사당화에 앞장섰다는 말에 서운하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는데 일단 뭐 과거 방탄 논란에 이어서 이번엔 꼼수 논란까지 시달리면서 민주당이 오늘 당원 당규 의결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짚어보기 전에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BTS 온다고 간 마구 올린 숙박업소들은 꼭 적발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예. 최소한의 방어권을 확보해야지. 민주당 잘했다. 당원 당규 뭐 바꿀 건 바꿔야 된다. 지금 뭐 검찰공화국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말을 민주당도 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응원하신 분도 있고요. 예. 민주당은 범죄자 방탄당으로 전락한 겁니다. 쓴소리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좋고 싫고 문제가 아니라 이유 없이 당대표를 쫓아낸다는 게 잘못된 겁니다. 다음 주에서 만나볼 텐데 미리 한번 댓글도 읽어봤고요. 다음 주제 볼까요? 역시 이준석 전 대표 얘기입니다. 영원히 국민의힘으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마지막 댓글까지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네 번째, 5번째 댓글을 미리 읽어드린 이유 다음 주제 오늘 뉴스타 팬이 뽑은 1위입니다. 오늘 연찬회를 통해서 당내 갈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킵시다. 그리고 민생 회복을 위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다. 대한민국 대도야 함께 함께 함께. 여러분 오늘 뵈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파이팅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화이팅! 대통령님 화이팅!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더 이상 더 떨어질 수 없는, 혼란스러울 수 없는 여당이라고 생각했는데 집권 초기에 이렇게 국민의힘이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나? 초유의 일이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를 사실상 부효로 판단했습니다. 이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이 법원의 판단이 공개된 시점이 꽤 공교롭더라고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 천안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다 총출동해서 연찬을 열었는데 연찬의 결의문이 발표된 직후 30분 뒤에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 손을 들어준 셈이 됐거든요. 네.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가 원래 이게 지난 17일 날 가처분 관련해서 이제 심리를 했지 않습니까? 원래 가처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일날 내리는 것이 상례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번 주에는 안 한다라고 이번 주입니다. 저희가 있는 주. 안 한다고 이제 예고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연찬회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제 열렸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남부지법에서 이 결정문을 발표를 한 겁니다. 오늘 날짜로. 이제 그러다 보니 과연 이 시점 자체가 이제 비대위 출발해서 대통령하고 해서 으쌰으쌰 잘해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맞아요. 예측과 전혀 다른 지금 결정문이 나온 거죠. 뭐 좀 이따 이야기하시겠습니다만은 이 결정문 제가 좀 다 16쪽짜리 이제 결정문인데요. 핵심을 보니까 절차는 다 어떤 면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비상 상황이라는 그 규정 이거는 이렇게 규정해서 안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비상상황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참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저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법원이라는 게 정당은 또 정당 나름대로의 어떤 내부 당헌과 당규에 따른 절차가 있고 정치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보는 거는 과연 이게 절차에 합법하냐 안 합법하냐. 우리가 좀 전에 민주당 그 당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 절차 뭐 5일 동안 해야 된다 등등등등 이런 거를 지켰냐 안 지켰냐를 보는 것인데 오늘 지금 법원의 결정을 보면 절차는 다 지켰다. 절차에서 문제는 없다. 그런데 비상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 자체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다라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글쎄요. 과연 저는 이런 판결은 처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법원이 정당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저는 개입한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시 20분에 연찬의 결의문이 채택이 됐고 철저히 반성하고 민생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 얘기를 천안에서 외쳤는데 불과 30분 뒤에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를 사실상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노동일 교수님, 법대 교수님이시잖아요. 좀 더 쉽게 풀어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최고위 결정 과정, 그러니까 최고위의 정족수 얘기나 혹은 ARS 전화투표, 대면하지 않고 ARS 전화투표한 절차상 하자는 없다. 그런데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상은 아니다. 왜 가짜 상황, 비상상을 진짜 비상상으로 보고 왜 비대위 출범시켰냐 뭐 이런 얘기일 텐데 왜 법원이 이런 결정을 냈다고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하시지만 절차 문제는 전혀 없었다. 저런 절차를 쭉 거쳐서. 그런데 거기서 해석한 실체적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얘기하면 비대위를 설치하려면 비상대책을 설치하려면 비상 상황이라는 게 전제가 돼 있잖아요. 예. 근데 비상 상황이 되려면 국민의힘 당헌상 두 가지 경우라는 겁니다. 첫 번째 대표가 거리되었거나 예. 두 번째 최고위원회가 기능 상실해서 아무런 결정할 수 없을 때 등이라게 있으니까 그에 준하는 상황. 예. 근데 첫 번째 당대표 거리가 아니라는 것은 이준석 대표 측도 그렇고 조영 비대위 측도 다 동의하는 거랍니다. 예. 사고라고 규정했잖아요, 처음부터.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해당 안 되는 것이고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최고위원회가 결의를 했지 않느냐? 상임정국위원회 소집하는 것으로. 근데 무슨 기능 상실이냐? 그런 얘기입니다니까. 그래서 비상 상황이 아니니까 이거는 비대위 출범 요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핵심적으로. 근데 이제 아까 말했는데 실체적 문제라는 것이고 결국 최고위원들이 임의로 사퇴함으로써 비상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대위가 계속 활동을 하면 전당대회를 이제 열 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준석 대표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 그러게요.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보면 그러니까 예. 법원이 전당대회를 국민의힘이 새롭게 열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으려고 하는 국민의 구상을 제동을 걸고 막은 셈이 됐는데요. 법대 교수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자꾸 법대 교수님 하지 마세요. 뭐 다른 경영학과 교수님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게 금도 교수님, 제가 일전에도 이 이준석 전 대표 이런 파문이 있었을 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여쭤봤잖아요. 뭐 반반이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네. 이번에 이 판사의 이 판단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뭐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데,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 논리에는 양쪽으로 얼마든지 다 구성할 수 있어요. 이건 인용하는 것으로도 결정했지만 만약 기각으로 구성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이건 정당 내부의 일이다. 정당 내부 임의단체고 그 정당 내부의 일은 정당에서 해석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뭐 최고위원회 의결,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또 전국위원회 의결 거쳐가지고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도 얼마든지 구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냐,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냐 그 자체를 논의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아까 이제 이 의원님께서 시기를 얘기하셨잖아요. 공교롭다. 저는 그건 좀 동의하기 어렵지만 저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이 가처분이라는 것은 긴급한 처분 아니에요.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죠.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처분하려고 해요. 예. 그러면 그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법원에서 판단 언제 해야 됩니까? 처분하기 전에 해야죠. 본안보다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 해서 처분하기 전에. 그런데 채무자가 집을 팔기로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수령할 그것만 남겨놨는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인 이준석 전 대표가 그렇죠. 채무자인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에게 상대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주호영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집도 팔고 보조하고 뭐 가구도 들여놓은 사이에 그렇습니다. 너네 집 아니다라고 한 셈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거는 긴급한 것이니까 어쨌든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무집행한 거니까 그 문제는 빨리 결정을 해서 비대위가 본격적 활동을 하기 전에 이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 해석은 전혀 하지 않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됐어요. 지금 연찬에 완벽한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해 천안에서 오늘 부랴부랴 상경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사실 비대위를 맡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요. 정말 당혹스럽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고 우리 당의 앞날이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당이 절차를 거쳐서 당대표가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를 받고 있고 당원권이 6개월 정지된 상황에 더해서 최고위원 여러 명이 사퇴해서 제대로 된 최고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을 들어서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과거에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치유해서 비대위 꾸리면 된다고. 그런데 이번 결정에 이제 상임정국위원회 소집 과정이나 ALS 투표 과정은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됐고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좀 난감합니다. 본인은 중병이 들어서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관계없는 제3자가 당신 괜찮아 안 아파 이런 꼴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매우 아프고 비상 상황인데 제3자가 왜 안 아프다고 판단하냐. 주영 비대위원장 이 얘기인데요. 여기 네 분 중에 국민의힘 소속은 김문식 교수님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힘 내부 혹시 지도부가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좀 너무 낙관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결과적으로 낙관한 셈이 된 거죠.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기각을 확신한다고 했고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절차상 하자로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된다라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낙관적으로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법원 판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참물을 끼얹게 됐냐면 절차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걸로 이야기한다면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되는데 절차랑 문제가 없고 헌법상 이야기되고 있는 정당의 민주적 질서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라는 정당법의 정신 이것에 어긋나는 실제 취지가 내용이 잘못됐다는 걸로 판결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을 돌파할 것인지가 저는 이제 앞으로 남은 국민의힘의 이제 과제가 될 텐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돌고 돌아서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의 성비위 관련돼서 윤리위원회가 독자적 판단으로 6개월 중징계를 내렸고 6개월 중징계 내리자마자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체제로 다 정리가 됐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 이후에 변동된 거라는 것은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주고받았던 문자 파동밖에는 변동된 상황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최고위원들이 사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상상으로 규정이 돼서 지금 비대위로 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러면 당대표의 6개월 사고 정지라고 하는 이 상태로 직무대행체제로 돌아가라는 지금 결론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이걸 가지고 법원과 또 이 판결과 맞서 싸우면서 강론을 가지고 이거 세세하게 논쟁을 하면서 다시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국민들에게 굉장히 눈살을 찌푸게 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될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지고 또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들이 져서 이제는 당이 다시는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갈등 문제로 이런 불상사를 갖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도 이번 판결에 자신의 주장이 인용됐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약속한 것처럼 잠적을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나타나서 또 언론에 나와서 또 SNS 하면서 막 공격해대고 언론에 나가서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또 당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것을 제가 볼 때 자중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는 자신의 주장이 법원 판결으로 된 만큼 당내에서 어떻게 그러면 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이 사태를 수습할 건지를 지켜보면서 잠적된 상태로 있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이 대혼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일단 저는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과의 갈등이라고 본질적으로 만약 규정한다면 윤핵관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윤핵관에 누가 있을까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핵관 한 축이고요. 또 보이지 않는 윤핵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당을 대통령을 앞세워서 대통령의 뜻이 이렇다고 제가 볼 때는 거짓말로 속에 간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밀어붙여서 이걸 줄 세우겠다고 한다면 저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된다. 근데 이현종 의원님, 오늘 대통령실 반응은 뭐 관계자 통해서 법원의 결정은 그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글쎄 어제 아까 연찬의 화면도 봤지만 흰색 반팔 티슈 다 입고 100여 명 가까운 어제 뭐 한동훈 장관 비롯해서 초대 내각 총출동하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와서 주수 건배까지 했던 다음 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상당히 곤혹스럽겠어요. 뭐 속은 부글부글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법원의 결정이 제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사실상 국민의힘을
마비시켜버린 지금 법입니다. 예.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게 돼버렸어요. 지금 누가 이걸 대응할 겁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의 의무를 중지시켜 놓고 비대위는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건 모순적이잖아요. 근데 그 빌미를 준 것도 국민의힘이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아니 좀 그러니까 들고요. 물론 절차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 자 보십시오. 그러면 자 비상 상황에 대한 이제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정당에서의 비상 상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선거 패배를 한다든지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다든지 당 지지율이 급락한다든지 뭐 이렇게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아 이건 도저히 지금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 정당의 비상 상황이라는 걸. 그럼 앞으로 당헌에다 이렇게 규정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그다음에 당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질 경우, 뭐 이런 등등을 갖다가 비상 상황의 요건이라고 규정을 해야지만이 이게 통과가 되는 겁니까? 그럼 앞으로 법원에다 연락해서 자 우리 당이 지금 비상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연락을 해보고 우리가 비대위를 만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법원이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사법의 정치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정치권이 판단해야 되는 문제를 이 지금 사법부가 판단해 버리는 문제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절차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 당헌에 있고 당규에 있는 게 당연히 법원이 판단해야겠죠. 그런데 비상 상황인 걸 왜 판사가 판단하냐 이거예요. 문제는 여러 가지 당의 비상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당 내부에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갑자기 사장 뭐 상황이 비상 상황이다. 뭐 이 실적이 떨어져서 뭐 등등 해서 그럼 회사 내부가 정하는 문제예요. 정당도 마찬가지죠. 정당 내부의 비상 상황이라는 거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의원총회를 하고 상임정국위에서 결의를 하고 이게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까? 그분들은 뭡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전체가 모여서 결정했는데 다수결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판사는 자기 혼자 이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번에 이 판결은 법원이 정당 내부의 이 규정 자체까지도 저는 이거 개입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겼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또 이거 자체가 국민의힘이 애초에 비밀 준 건 아닌지 혹은 예전에 국민의힘이 야당을 향해서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법원 판단에 항상 굴복하고 뭐 복종하지 않냐. 존중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부메랑이 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얘기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곧바로 이의 제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단을 내린 해당 판사를 가리켜서 편향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재판장이 특정 연구 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은 저는 그걸 믿지 않고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을 내린 그 판사의 여러 가지 상황이 특정 그 쪽에 좀 경도되어 있다는 그런 우려를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측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재 상태로 가는 거죠. 비대위원장이 다시 컴백을 하지 못하고 비대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권성동 직무대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연히 항고를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바로 이의 신청했고요. 그런데 이번 판결 이준석 전 대표 손을 들어준 판사를 향해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 재판장의 월권이다. 편향됐다.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윤석열 정부 전체가 비상상황을 맞았어요. 진짜 비상상황이 됐는데 지금 저렇게 주호영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나 이렇게 지도부가 저렇게 특정 연구 모임이랄지 일부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판사, 이 수석 판사, 부장 판사에 대해서 특정적 출신이다. 이런 식의 반응을 내놓거나 뭐 문제 제기를 하면은 정말 아주 극소수의 국민의힘 지지층이랄지 그런 분들 말고는 별로 큰 호응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법원 탓을 하는데 제가 볼 땐 법원이 상당히 억울할 것 같아요. 법원이 이걸 우리가 내리겠다고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준석 전 대표라고 해야 됩니까? 당대표라고 해야 됩니까? 모르겠는데 자기들끼리 지금 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끼리 정권 출범하고 100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당권 투쟁을 하고 싸움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법원까지 와가지고 정말 정치의 사법화라고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와가지고 서로 각자의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저도 판결문을 봤는데요. 나름대로 법원이 고심한 흔적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 당원과 국민들이 뽑아놓은 지도체제, 이 지도부가 구성이 바뀜에 따라서 이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 그리고 권리가 아닌 사고였는데 비대위를 구성해서 조기 전당대회를 할 경우에 이준석 당대표, 전직 당대표라고 할까요? 이 당대표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는다. 여러 가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의를 신청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판사의 성향이랄지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는 본인들이 정말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 거기에 대한 판결을 구해놓고 또 그분의 개인 성향이랄지 이런 걸로 따지고 드는 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없다. 저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당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결정적 제기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체리 따봉 문자예요. 체리 따봉. 내부 총질 문자인데 저는 그때 그 문자가 터졌을 때 그 책임이 있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됐던 윤핵관들이 물러나고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와 화해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문자 나오자마자 계속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여기까지 몰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원까지 가놓고 지금 법원 판결을 저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는 설득력 떨어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자막 잠깐만 소개를 할게요. 내일 오후에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4시쯤인가요? 해외에서 체류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돌아오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죠. 진짜 비상상황이고 대혼돈입니다. 일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라는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의 주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유 의원의 주장으로 저희가 좀 갈무리를 하고요. 예, 김근식 교수님 어떤 할 말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우리 당내 일각에서 판사의 성향을 문제를 삼는다든지 또 판사 성향에 대해서 법원 판결이 편향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까? 문재인 정권 때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 났을 때, 그다음에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지사 유죄 판결 났을 때, 한명수 총리 유죄 판결 났을 때 민주당의 강성 팬덤들이 다 그때 정치 판사라고 편향된 판사의 성향을 이야기하면서 문제 제기를 계속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법원의 판결을 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던 우리 당입니다. 그 우리 당이 어쨌든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 판사의 성향을 이야기하면서 이의를 제기한다. 그리고 그걸 비난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당내 일각에서 제가 지금 주변에 느끼기로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방법은 딱 하나다. 윤리를 다시 열어서 이준석을 제명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건 자멸하는 길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엄중한 상황이 더욱더 기싸움을 해서 한쪽이 죽는 길로 가서 저쪽 가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끝까지 갈 것인지 저는 그런다면 당은 저 자폭의 길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모든 책임을 누군가가 분명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저는 핵관들한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받는 이준석 대표는 오늘 법원 판결 이후에 오후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정말 앞서 본인이 예고한 대로 잠적할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판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삼권 분립이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아요. 본인 생각으로 전부 재단하고 그러는데 우리 법률지원단 검토 보고와 내 그거에 비춰보니까 우리 절차에 하자가 없다. 기각될 걸로 믿는다. 이준석 전 대표 일부 몇몇 언론과 통화해서 앞으로 법원의 여러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는데 노 교수님, 그럼 이준석 전 대표의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르죠. 본인이 며칠 전에 그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한 게 가처분이 인용되면 잠적할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저는 그게 어떤 정치적 해결을 바란다는 메시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누구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는 게 흔쾌히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선 때 봤지만 이준석 대표가 2번이나 가출하고 이렇게 할 수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품었잖아요. 이번 상황도 아마 그런 상황을 건넜다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강을 건넜다 이렇게 아마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다리가 지금 없지만 다리를 새로 만드는 것도 정치적 해법이 아닐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될지 시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짧게 준비된 시간이 30초 정도 남아서 네. 법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이겼어요. 네. 정치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뭐 법적으로는 이제 징계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예. 되고 이제 당에서 지도 체제가 일단 아직까지 뭐 어떻게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저는 정치적으로 결코 성공한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심리적으로 더 사실은 멀어져 갔다. 그리고 또 이 국민의힘 지지층들과의 어떤 간극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실상 이제 품어야 품어낼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으로 저는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법적 정치 연구를 좀 나눠서 살펴봤는데 일단 내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금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A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